안녕하십니까. 저 오늘 강연을 맡게 된 중앙대학교 마강래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또 들으러 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시간 동안 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지방위기와 재정분권의 딜레마라는 건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2017년도 말에 이제 지방도시 살생부라고 여기 이제 보니까 이제 제가 생각보다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감사드립니다. 많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작년 말 정도에 그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두 책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사실은 그 두 내용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판사에서 이제 일부만 좀 다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두 권으로 나눠냈습니다. 그리고 두 권에 아시겠지만 책 제목이 상당히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제목이 센 거는 이제 뭐 사실 제가 제목을 적은 건 아니고요. 그 출판사에서 그 제목은 이제 출판사 권한이라 그래서 그 좀 센 제목이 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안 보신 분들은 책 제목 보고 그 다음에 이름도 되게 세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강래 그러면 이제 싸움도 되게 잘할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이제 저를 실제 본 분은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센 제목 때문에 저도 사실 좀 말씀드리지 못하는 좀 애로점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도시 살생부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살생부도 사실 안에 이렇게 막 뒤져봐도 없는데 살생부라고 이제 붙였다라는 거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멸위기가 정말로 우리 지방이 이렇게 힘든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두 책을 좀 이렇게 이어가지고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읽으면서 제가 적절히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좀 할 얘기는 더 하고 그 다음에 안 할 얘기는 좀 덜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혹시 좀 의문이 든다 그러면은 뭐 이게 좀 자리가 뭐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좀 중간에 스탑을 외쳐주시고 중간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개가 이어지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방 인구 위기가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지방 위기 속에서 분권 논의가 지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연결시키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 살생부 책 잠깐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책 요약입니다. 이 요약은 사실 저보다 이제 강준만 교수님께서 되게 잘 요약을 해주셨더라고요. 신문 칼럼에. 그래갖고 그걸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놨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이거 진짜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게 진짜 식상해졌어요. 근데 이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이 실제로 우리 국가 전체에도 큰 영향을 미쳤지만 이 지방에는 정말 직격탄을 날렸다라는 겁니다. 지방이 너무너무 어려워진 이유. 여기 지방 출신도 계실 텐데요. 그리고 또 서울에 지방에서 그러니까 서울에 계신 분 지방 출신. 근데 지방 위기가 그러니까 지방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 살고 계신 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다음에 수도권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유인즉 2040년을 한번 예상해 보면요.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도입된 95년 대비 2040년 인구가 반땅이 되는 지자체가 우리나라 지자체 수가 226개거든요. 한 30%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절대 다수가 지방 중소도시들이다 라는 거고요. 이게 무슨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나? 그냥 남아있는 사람끼리 잘 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도시계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왜냐하면 인구가 많고 인구가 팽창할 때는 그거에 맞는 인프라스트럭처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갖고 막 도로도 깔고 문화시설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인구가 점점 빠져나가면요. 이거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이스메트릭입니다. 늘어날 때는 설치해가지고 자꾸 성장하는데 줄어들으면 이거 없앨 수가 없어요. 근데 인구가 계속
희소해져서 과소 지역도 생기는데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방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지방들이 국가 예산을 굉장히 많이 요구할 거다라는 게 그냥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받지 말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 그렇다라는 거고요. 앞으로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화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액수가 천문학적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제 30%가 기능 마비 상태에 빠질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뭔가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정말 너무 어려워져서 중앙정부도 어느 군급 도시들은 손을 놓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건 뭐 살생부를 작성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거기서 따서 출판사에서는 이제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을 저한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라고 그래도 뭐 아무튼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한번 보시면요. 어느 지역이 위기 지역인지 보면은 왼쪽 파트는요. 그 마스다 히로야라는 일본에도 지방 문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자, 그 기법으로 한번 측정해 본 겁니다. 여기 노인 인구 대비 가임 여성 인구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0.5를 기준으로 이게 0.5 이하면은 이 지방이 어려워질 거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이 가임 여성 인구가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어였는데요. 그건 뭐 그분의 의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냥 이게 젊은 인구의 대리 변수, 프락시다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사실 이건 학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 기법은요. 근데 이 기법으로 이렇게 측정을 하면 자연적 인구 감소만을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한 통계 모형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적 인구 감소에다가 사회적 인구 감소, 그러니까 인구 유출로 인한 거를 갖다가 더해 가지고 통계 모형을 잠깐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본 겁니다. 두 개가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이 검은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정말로 위험한 지역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들입니다. 제가 사실 이제 학부가 통계학 베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고급 통계 모형 같은 경우를 제가 되게 잘해요. 잘하고 막 논문을 써도 막 진짜 있어 보이게 포장하고 이런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했던 통계 분석 중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통계 분석은 이 통계 분석이었어요. 제가 이제 도시재생 R&D 과제를 진행을 하면서 그 연구비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도시재생 R&D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쇠퇴도시 현황들, 기존 문헌들을 막 이렇게 갖고 훑었어요. 훑었는데 뭐 쇠퇴도를 이용해 가지고 1등부터 꼴찌까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너무너무 위험하다, 어느 지역은 덜 위험하다 이런 통계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복잡한 통계를 다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막 공부하다 보니까 뭔가 아는 거 알 것 같기도 한데 감이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그냥 이용해가지고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요 X축은요, 그냥 연도고요. Y축은 인구입니다. 그래서 인구 16만 이하의 모든 도시들입니다. 16만 이하의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있는 모든 도시를 집어넣고 인구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추세가 나타났어요. 대충 어떤 추세인지는 딱 이렇게 감이 오시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우리 통계청 인구 추세, 인구 예측에 의하면은 2031년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구 감소세가 줄어드는 거지 인구 자체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 추세 속에서 이런 추세가 나타난다라는 것 자체, 인구 16만 이하의 요 남쪽 지방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이런 추세가 나타난다는 것은 자연적 인구 감소가 아니라 사회적 인구 유출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구가 빠져나가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양쪽으로 문제가 된다. 이것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인구의 질입니다. 빠져나간 인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젊은 인구, 그 다음에 고학력 인구, 아니면 고학력이 대리인구, 그래서 창조 인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인구,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인구, 이런 인구들이에요.
그래서 지방 도시들은 실질적으로 인구의 양적 감소도 중요하지만 인구의 질의 하락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가 이제 좀 지적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지방이 위험하다. 그래서 지방 문제 좀 우리 좀 깊게 고민해야 된다. 막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저를 미워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막 이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당신이 뭐게 우리 지방의 내공을 이렇게 무시하냐.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무시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있는 그대로 팩트를 한번 보자. 그리고 이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지금 어떤 대안을 낼 수 있는지 좀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지방 도시들은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보시면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친숙한 용어가 공단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산업단지는요, 그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가 쇠퇴했다라 그러면요, 우리 학자들이 세 가지를 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쇠락하는지, 물리적으로 노후화되는지. 그래갖고 이걸 갖다가 막 해가지고 여기다 가중치, 웨이팅을 넣어가지고 쇠퇴 지표를 막 만들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다 필요 없어요. 왜냐?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일자리 문제예요. 경제 문제예요.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나가는 거고, 사람이 나가다 보니까 건물도 노후화되고, 뭐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인구도 유출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방도시에서는 이 사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유치에 굉장히 크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요, 30만 평의 산업단지를 하나 유치를 하면요, 일자리 2,000개 정도가 생깁니다. 근데 2,000명의 사람들이 다 외부에서 오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러프하게, 이것도 이제 지역마다 다릅니다. 반 정도는 그쪽에서 충당되고 그 지역에서 충당되고, 그다음에 한 반 정도, 한 1,000명 정도는 밖에서 온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000명만 오냐? 아닙니다. 딸린 가족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구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업단지 유치, 그렇죠? 이거 꼭 실현하겠다, 막 이래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전국토에서 서울시 면적이 한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큰데요. 그 반 정도가 되는 지역이 산업단지가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럼 미분양되면 어떠냐? 그냥 내비두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수의 지방도시들이 매입 확약이라는 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쪽에 분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분양이 안 되면은 디벨로퍼한테 얘기를 합니다. 분양이 안 되면 내가 사줄게. 그러면은 이렇게 시행사들은요, 손해볼 게 없으니까 들어와요. 근데 분양이 안 되면 이게 큰일 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지방에 있는 돈을 굉장히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도시가 근데 그게 잘못된 거냐? 이게 하나의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이거에 그냥 기대를 하는 겁니다. 나쁜 정책도 아니고 잘못된 정책도 아닌데 수요 예측 능력이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과도한 희망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방도시에서 하고 있는 아주 두드러진 노력들은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 축제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축제는 굉장히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축제의 대부분은 적자예요. 적자고, 우리 주 5일째 근무 이후에 축제가 엄청나게 폭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되게 놀랬던 게 네이버에서 허수아비 축제 치면은 여기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이제 여기 몇 명 있는데 그 허수아비 축제에 관련된 여러 도시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가 있는지도 몰랐고 그렇게 많은 데서 허수아비 축제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상상할 수 있는 축제를 갖다가 쳐보시면은 그런 축제를 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적자라는 거예요. 축제가 적자인 게 사실 문제는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축제가 적자일 수 있어요. 축제가 가지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잡히지 않는 파급 효과. 돈으로 환산될 수 없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거겠습니까? 축제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지역민들의 어떤 그런 단합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민들의 자긍심을 굉장히 높이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되려면은 이 축제는 지역민들에 의해서 꾸려지고 지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여야 되는데 한번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보십시오. 축제가 누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는지.
외부 인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배제돼 있어요. 이런 축제는 축제의 본질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자이기 이전에. 제가 구글에서 축제, 지역 축제라고 해놓고 그 이미지 검색을 하면은 지역 축제에 대해서 쫙 뜹니다. 자, 이거 만드는데 이 슬라이드 한 컷은 10분 내로 걸렸습니다.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이거 만든 거예요. 이게 끝없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만큼 많은 축제들이 지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방의 노력이 먹히지 않는데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데 또 하나 대표적으로 지방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주택단지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인구를 유입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택단지 개발이요, 기본적으로 이런 도시 외곽에서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경 지도를 나타낸 거고요. 문경 지도 여기가 도심이고요. 문경 지도를 보시면 여기다가 이제 그 택지 개발을 새롭게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문경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계속 줄어들어요. 일출이 있었어요. 인구가 스테이블하거나 줄어드는 지역에서 이렇게 외곽 개발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원도심 인구가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지방 도시의 거의 100%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왜냐? 여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개발해도 분양이 돼요. 왜냐하면 지역 내에서 새 아파트, 그 다음에 새로운 인프라 소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역민들이 여기서 일로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인구가 비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가라든가 폐가가 발생하고 상업시설에서는 임대딱지가 붙는 겁니다. 그래갖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 원도심이 위험하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왜냐? 원도심은 정말 중요한 공간입니다. 역사가 있고요. 이 지역의 역사를 여기에 담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여기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여기를 도와라. 그래서 재생사업을 해라. 그래서 근린재생의 대부분이 원도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한번 보시면 이런 원도심 재생 사업이에요. 근데 이런 원도심 재생 사업은요, 인구의 전반적인 유출뿐만 아니라 더 큰 요인은 이렇게 외곽 개발입니다. 이런 외곽 개발이 계속되다 보니까 원도심이 비고 원도심이 아프니까 이제 국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도움을 받고 지방비랑 해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여기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살아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러면 여기 인구가 어디서 오게 됩니까? 여기서 올 수밖에 없어요. 일종의 시소 게임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딜레마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주의 예인데요. 경주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이게 네이버 부동산 지도입니다. 경주에서 여기가 이제 그 첨성대라든가 여기 이제 능 같은 게 이렇게 모여 있는 곳. 여기 경주 혹시 고향이신 분 계시나요? 그 옛날에 유시민 씨가 여기 능에서 겨울에 이렇게 썰매 타고 그랬다라고. 그래서 여기에 옹기종기 모여 살았었습니다. 근데 경주시 북측에 외곽에 황성동, 동천동, 용강동 이쪽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개발한 걸 어떻게 아냐? 그래가지고 이걸 뭐 통계청 자료 막 이렇게 해갖고 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한테 제일 도움이 많이 됐던 자료는 네이버 부동산 자료였어요. 네이버 부동산 딱 펴고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고향이 뭐 어디신지 모르겠지만 혹시 지방이시면은 그 네이버 부동산 지도 딱 펴고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200세대 이상 개발된 아파트, 공동주택 이렇게 쫙 나와요. 세대수가 쫙 나오기 때문에 해가지고 한번 모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적은 수의 좀 스몰 스케일로 만들어진 그런 아파트들 다 제외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봐요. 황성동 같은 경우는 쫙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200세대 이상이. 그 다음에 동천동 같은 경우에도 나와 있고요. 용강동 같은 경우 나와 있습니다. 경주 서축, 충효동 이쪽에도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져 있어요. 경주는요, 대표적인 세태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25만 명이 사는 경주의 외곽 단지 개발로 2만 세대가, 지금 여기는 조그만 스케일은 다 뺀 겁니다. 그냥 큰 스케일만 2만 세대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제 가구 단위니까 곱하기 3 정도 하면 6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거죠. 25만 명이 사는 경주에 6만 명이, 외부 인구 유입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6만 명이 외곽으로 퍼져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인구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죠. 여기 이제 재생 사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 인구가 외부에서 유입되지 않는데 외곽 개발을 했는데 원도심도 번성한다. 이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계속 쇠퇴되는 어떤 그런 현상만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여기서 주민 1인당 소요 예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 지역과 국토연구원에서 이제 뽑은 20개의 축소도시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 축소도시와 그 다음에 군급 지역, 이건 시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1인당 소요 예산,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쓰는 돈을 갖다가 그 주민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인플레이션 보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대도시를 보면요, 2000년대 초반에 50만 원 정도를 쓰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가지고 현재는 1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축소도시는요, 1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늘었습니다. 근데 군급도시 시골 지역은요, 1인당 200만 원을 썼는데 이게 점점 늘어서 지금은 750만 원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1인당 주민들한테는 보시면요, 150만 원 정도를 쓰면 되는데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750만 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버텨왔습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외삽을 한다. 그래서 추이가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이제 저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 군 지역은요, 인구가 줄어요. 근데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인구가 빠져나가니까 1인당 소요 예산이 늘어나는 건 당연해요. 산수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증가할 때는 인프라를 계속 깔아도 돼요. 그렇죠?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뭐 등등. 그렇죠? 도로. 근데 인구가 줄어들 때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왜냐? 거기 존귀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텅 빈 도서관이 나와도 아니면 체육시설에 사람이 없어도 그 효율이 낮아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럼 이런 인구들이 어디로 갑니까? 대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대도시로 가면 또 뭐 하냐? 이런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아, 여긴 정말 터질 것 같다. 우리도 더 해달라. 우리도 모자라다. 이중의 문제를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현상이 왜 발생했는가를 갖다가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미래 예측을 해보면요, 우리 공간 다루는 사람들은 앞으로 대도시권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요. 이 대도시권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도시로 사람과 일자리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저기 이제 제가 살생부 이제 나오고 막 그래갖고 어떤 데에서 이제 강연 요청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있어요. 하는 데가 있으면은 이제 그 중에서 일부가 부동산 투자 연구회 뭐 이제 이런 데 해서 하고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게 그 책을 읽고 스터디하는 그룹이 부동산 투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제 뭐 많이 가지는 않지만 만약 이제 뭐 그런 데서 그럼 교수님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한다. 뭐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이제 궁금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갔습니다. 제 주변에 도시계획 하시는 분들 다 부동산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답이 있습니다. 라고 이게 도시계획, 그 다음에 부동산 쪽 한 사람들의 정답은 이겁니다. 자꾸 이제 하면은 이제 자꾸 이렇게 전원으로 가고 싶고 막 해서 새소리 나는데 말고 차소리 나는데면은 그래도 실패할 가능성이 적다. 이거는 이제 반농담인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도심으로 교통 결절점으로 인구와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집중될 것이다. 라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시장의 힘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다. 라는 거고요. 특히 선진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프랑스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뭐 이제 일본이라든가 이 대도시권 현상이 굉장히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도시권화를 추진하는 동력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성장에 고착합니다.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게 성장세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예전에 이렇게 빠르게 늘어났을 때는 잘 사는 사람도 많이 벌고 그다음에 뒤처진 사람도 어느 정도 파이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저기 좀 너무 많이 갖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도 발전하고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성장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제로섬 게임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로섬 게임이 나타나고 이제 그게 극명하게 그리고 경쟁이 점점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는 성장이 경제 위기가 오고 경제 위기다라고 인식이 되고 성장률이 낮아지면은 이제 투자 행위 자체가 보수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도 좀 더 안전한 주식, 대기업 위주의 주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신생, 벤처 이런 거에는 좀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공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조금 더 싹수 있는 곳, 기회가 더 많은 곳 이렇게 해갖고 인구 이동이 그쪽으로 이동되는 현상,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저희가 이제 고착화돼요. 점점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죠. 잠재 성장률이. 그다음에 교통통신의 발달 보시면요. 이건 이제 국토연구원 연구 결과인데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 지도죠, 그렇죠? 그래서 KTX 경부축과 그다음에 호남축과 경부축을 더해봤습니다. 먼저 경부축부터 닮으면 경부축에 그 KTX가 놓여진 다음부터 이 타임 디스턴스라는 우리 이제 멘탈 맵이 있잖아요. 우리 국토가 점점 더 이쪽이 이웃이 되어가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찌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호남축에 KTX가 나오면서 이런 빠른 광역교통망이 들어가면서 이게 찌그러졌습니다. 그래서 KTX의 경부와 호남, 만약 여기 지금 이제 강릉도 마찬가지잖아요. 1시간 조금 넘는 거리죠. 그러니까 만약 요거까지 고려하면 오른쪽도 움픽 패일 겁니다. 지금 근데 요 두 개, 호남축과 경부축만 두 개를 고려해서 봤더니 우리 국토의 22%가 찌그러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만큼 가까워지는 겁니다. 가까워지는 현상이 요거랑 또 맞물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건 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으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신산업 같은 경우에 신산업의 입지가 대부분 교통 결절점 중심으로 모여있고 이게 라이트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토지를 필요한 곳도 있지만 이건 산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창조 인력의 수급이 용이한 곳, 그 다음에 교통이 좋은 곳, 교통이 좋아서 사람들과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곳, 요런 데 중심으로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물리면서 실질적으로 인구와 산업이 교통 결절점 중심으로 모이고 있다는 거고요. 교통 결절점의 위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도시 지역입니다. 그 대도시 지역으로 또 산업과 인구가 모이고 있고요. 요건 이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산업과 관련된 건데요. 신산업을 뭐 얘기하기보다 신산업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이것도 오토메이션입니다. 사무 자동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는 뭐 이제 이건 좀 이론의 여지가 있어요.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 조금 그냥 월스트 시나리오에서 옛날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걸 연구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직업별로 그 직업이 기계가 인간을 어떻게 대체하는지 그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산한 거예요. 또 이제 이런 직업군 구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그럼 리스크한 게 어디에 더 많이 모여 있는지를 한번 계산을 해본 겁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자, 요거는요, X축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계가 인간을 대체할 확률이 높은 직업군들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요건 젊은 인구가 많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건 도시 생존 지수라고 표현을 했고요. 요거는 일자리 대체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나쁜 거고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나쁜 겁니다. 보니까 오렌지색은요. 일단 검정색부터 이 검정색 점들을 보면요. 요거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이랑 그 다음에 광역시 내에 있는 지자체들입니다. 노란색으로 표현된 거는요. 이런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들입니다. 이게 물과 기름처럼 좀 안 섞이는 어떤 그런 양상이죠. 이것도 제가 그리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 데이터를 좀 달라라 그래갖고 넘긴 적이 있어요. 여기도 세부 분석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방은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자리 문제에 의해서 더 빠른 인구 유출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 지방도시 살생부를 통해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또 얘기를 해요. 굉장히 불쾌하다. 지방도시의 내공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다른 분이 제발 지방 소멸이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 지방이 없어지는 경우가 어디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방 소멸이란 말을 그렇게 많이 쓴 것도 아니고, 일단 지방 소멸이란 말, 그 다음에 소멸 가운데 인구가 빠졌는데, 인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섭섭함은 있었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적게 쓰겠습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이 지방을 위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조금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균형발전론자들이 이런 거를 써서 좀 현실을 갖다가 이게 자극적이든 조금 더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든 조금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 오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에 이상호란 분이, 이분이 이제 잔잔하게 데이터로만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요 지방 소멸 지수를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아까 마스다 히로야가 했던 거 0.5라고 했죠. 0.5 이하면은 좀 어렵다 그랬죠. 이제 이분은 0.5뿐만 아니라 0.2까지 내려갔습니다. 비율이 0.2면 무지무지하게 위험한 지역입니다. 정말 엄청나게 고령화된 지역이에요. 젊은 인구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의 변화 추이입니다.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했는지 딱 아시겠죠? 그렇죠? 느끼시겠죠? 이 그림상으로.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나쁜 수도권이 다 빨아먹는구나. 정말 승자독식 사회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수도권을 눌러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지방의 발전을 꾀해야 되겠다. 자,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여기는 소멸위기 지역이고요. 여기는 그 이외의 지역입니다. 여기 인구 주고받은 상황이 있거든요. 소멸위기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 인구가 많이 있는 것만 당연합니다. 여기 숫자 잘 안 보이시죠? 여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렇게 그 총 이동한 거를 보면요. 동일 시군 내 이동한 게 있고요. 다른 시군 간 이동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벗어났는데 그게 시도 내 인구 이동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길로 이동한 경우,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벗어났긴 해도 그 인근 지역 대도시로 간 경우고요. 이거는 수도권으로 간 경우입니다. 대부분 수도권으로 간 경우. 근데 보면요. 이런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빨간색이 있는 지역들, 여기 빨간색이 있는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수도권으로 그냥 흡입되는 게 아니라 요 지방 대도시권으로 먼저 흡입되는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통계를 가지고 지금 밖에서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자, 한번 보시면요. 이 빨간색을 이게 잘 안 보이시면 눈을 갖다가 이렇게 반만 이렇게 딱 뜨시고요. 한번 이게 빨간색이 아닌 지역이 어딘가 한번 딱 보시면 됩니다. 여기 수도권 지역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어딘지 아시겠나요? 대구 지역이죠. 여기는요. 부산, 울산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광주 지역입니다. 여기는요. 그쵸? 전주 쪽.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지역들이, 좀 큰 지역들이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빨간색 지역들이 이쪽 지역으로 많이 이동하기 때문이고요. 또 대도시 지역 인구가 수도권으로 또 이게 이렇게 캐스케이드처럼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지금 이거 지방이 가진 마지막 카드일 수도 있다. 조금만 더 나누기 N으로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집중적으로 이런 지역을 살려서 지방을 살리는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자 라고 한 게 이제 두 번째 책의 핵심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자, 이렇게 지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기 이제 도시계획 쪽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각 도시들은 마스터 플랜을, 이제 C급 도시들은 마스터 플랜을 이거 인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마스터 플랜에서 인구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법정 계획이긴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그냥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 속에 인구를 많이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위에서 인구에 따라서 개발 계획을 허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뻥튀기 하죠. 그래서 보니까 이건 국토연구원에서 뽑은 20개의 대표적인 세태도시입니다. 혹시 고향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해, 태백, 삼척, C급 도시들입니다. 공주, 보령, 논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여수, 밤바다 있는데요. 그다음에 나주,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밀양. 대표적인 세태도시로 택했고요. 이런 세태도시는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한 지역입니다. 이 도시 전공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뽑아낼 때 무지하게 조심합니다. 왜냐? 숫자 잘못 건드렸다가는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엄밀하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발표해버린 겁니다. 아, 정말 힘들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에서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세우는지. 자, 인구를 갖다가 이거는 앞으로 2020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향후 10년, 20년 후에 인구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인구는 20년 후, 그러니까 20년 후에 이 정도로 커질 거야 라고 장밋빛 청사진을 딱 세웁니다. 그걸 목표 인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 인구입니다. 목표 인구와 현실 인구의 괴리가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괴리가 다 생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괴리가 생기고 평균 60%에 달합니다. 그냥 현실 인구는요. 자, 그러면 이게 목표를 갖다가 이렇게 장대하게 세우는 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됩니다. 이건 진짜 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이런 목표 인구 대비를 해서 이것도 다 통계 모형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목표 인구 대비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개발 용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지자체에서 이거를 보고 개발을 할지 말지를 허가해 줍니다. 이 B급지 부분만큼 과잉 개발의 소지가 항상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도시 마스터 플랜인데 기본적으로 마스터 플랜인데 마스터 플랜은 장밋빛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지자체가 나는 20년 후에 쪼그라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크게 괴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과잉 개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런 거에 근간에 있는 거는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이 아직까지 지방도시나 모든 도시에 굉장히 지배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현실과 이제 어떤 그런 희망의 부조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자, 한번 보시면요. 지방의 상대 인구,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도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구도입니다. 수도권 대 지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비수도권의 상대 인구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6.7% 93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비수도권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수도권으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젊은 인구의 유출이 이 속도보다 더 빨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격차가 확대됐는데요. 이런 격차가 확대된 게 실질적으로 이 격차가 여기 줄어들었죠? 여기까지. 자, 이 시점이요. IMF 구제금융 시점입니다. IMF 구제금융 시점 이후에 젊은 층들의 유출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비중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니계수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불평등을 나타내는 인구를 가지고 지니계수를 한번 구해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2001년, 이건 이제 저희 통계가 허락하는 한, 자료가 허락하는 한, 제일 이제 과거로 간 겁니다. 2001년부터 0.46이었는데요. 0.46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0.49인데요. 이 추세가 여기 잘못 그렸습니다. 여기. 그러다가 한 번도 꺾여본 적이 없습니다. 지니계수는 계속 늘어났어요. 226개의 기초지자체를. 이건 무슨 얘기냐? 지자체 간 인구 측면에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자체의 자체 수입은 어떻게 변했나라는 거 한번 보시면요. 자체 수입은 계속 늘어나다가 한번 확 꼬꾸라졌습니다. 이때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습니다. 왜냐? 가난한 지자체, 이거 왜 이렇게 좀 더 평등해졌냐?
가난한 지자체들은 잃을 게 없었는데요. 이게 이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걷는 수입 같은 것들, 이거 많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부자 지자체들이 조금 더 가난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좀 평등하게, 그래서 이게 회복되는 시기에 한번 또 뛰었고요. 이게 증가 추세로 또 나갈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데요. 재정 자립도 측면에서 보면은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도시 생존 지수가 대부분 높은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방 분권이 지방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가 인터넷이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안 나오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우리 이제 분권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두 번째 책의 분권 얘기는 그렇게 크게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 분권의 속도가 이제 분권에 대한 그러니까 논의가 이렇게 붙는 속도가 이제 당시 이 책을 쓸 때 이제 굉장히 이렇게 빠르게 붙었습니다. 핵심인즉 우리 국세 지방세 비율이 8대2 정도입니다. 국가가 80% 정도를 걷고 대략적으로 그렇습니다. 지방에서 20%를 걷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2할 자치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방세 비율을 늘어달라. 그래가지고 현 정부에서는 이제 크게 약속을 했죠. 7대3을 거쳐서 6대4로 분권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분권이 지방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가 재정이 다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방자치를 보면요, 한 4개를 보면 입법에 관련된 거, 복지에 관련된 거, 행정에 관련된 거, 재정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재정 문제입니다. 돈에 관련된 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요. 돈이 자체적으로 확보돼야 자율적으로 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생긴다라는 측면에서 재정 분권은 가장 중요한 분권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정 분권까지는 좋습니다. 저는 분권을 해야 된다라는 주의자인데, 분권이 되면은 빈익빈 부익부의 격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질 것이다. 근데 그 벌어질 때 조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은 지금의 격차 상태가 굉장히 컸을 때 분권을 하게 되면, 분권의 기본적인 컨셉은 자율과 책임성입니다. 자율성과 책임성.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큰 상태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딱 이렇게 두게 되면은 격차가 점점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갖다가 한번 모노폴리 게임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요. 이거는 지금 모노폴리 게임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퉁쳐갖고 다 말이라고 부르잖아요. 말도 있고, 모자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개도 있고, 다리미도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5개의 말이 있는데, 이 5개의 말을 미국 센서스상에 나타난 소득 분포,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말의 자본금을 제일 많은 5분위 계층 자본금을 주고, 모자에다가 4분위 계층 자본금을 주고, 요거는 이제 가장 낮은 계층에 이제 자본금을 준 겁니다. 그래 놓고 이 모노폴리 게임을 했어요. 모노폴리 게임을 하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스탑을 외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지고 있는 돈을 센 거예요. 돈을 셌더니 나타나는 현상이요. 자, 말은 이렇게 5분위 계층은 다 부자가 됐더라 라는 겁니다. 이제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한번 그냥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본 겁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사회학 어떤 그런 교육 교재로 굉장히 많이, 교육 머티리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논문에서 그냥 가지고 온 거고요. 미국 논문에서. 여기 나타난 거는요, 뒤집기가 있었냐 없었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층이 변한 거는 가 되는데요. 뭐 계층이 내려간 데도 있고요, 올라간 데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게 계층 이동성을 굉장히 저해하고, 격차가 있을 때의 어떤 그런 자유로운 경쟁, 이런 것들이 이동성을 저해하는 어떤 그런 거고, 이제 분권도 마찬가지로 격차를 더 벌리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재정분권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지방재정 전문가도 아니었는데, 그거 갖다가 조금 한 6개월 정도 스터디를 좀 이렇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돌리는 어떤 그런 시나리오로 한번 이거를 돌려본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5분위, 4분위, 3분위, 그 다음에 2분위, 그 다음에 1분위 지자체 다
분권 추진 후에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더 많이 거두니까 이렇게 가난한 지자체도. 근데 결국은 보면요. 이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훨씬 더 격차가 이전보다 커졌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재정 쪽에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서 굉장히 이제 정교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고요. 이런 격차가 발생하더라라는 건데 더 중요한 건요. 여기 행정학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니면 행정학 원론에 대한 티보 가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발로 뛰는 투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거는 분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발로 뛰는 투표 이렇게 분권을 하게 되면은 지자체가 서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진짜 좋은 지자체, 그다음에 주민을 위해서 힘쓰는 지자체에 사람들이 이게 표로 하는 게 아니라 발로 직접 옮기면서 이 지역으로 옮길 거다. 그래서 이게 선호가 제대로 반영되고 뭐 이럴 것이다. 근데 이 티브 가설에서 얘기하지 않은 것은 시간 축상에 따라서 이런 발로 뛰는 투표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우리의 지역 격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지자체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선호에 맞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빈익빈 부익분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걸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얘기가 길어지니까 일본 얘기는 이제 크게 생략을 하고요. 일본에서는 일본에서도 지방 분권 논의가 이제 강하게 일었습니다. 지방 분권 논의가 일었는데 이 지방 분권 논의가 경제 위기와 맞물려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잃어버린 20년 과정에서 일본은 진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쟁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게 공간 정책에도 굉장히 강하게 반영이 됐는데요. 일본에서는 공간 전략이요. 대도시권 압축 전략입니다. 전 국토를 보고 압축될 지역들을 선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를 대도시권 지역이라고 봤고요. 대도시의 미래가 일본의 미래다라고 제가 이제 일본이 다 맞다라는 건 아닙니다. 일본이 잘못된 점을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도시권 압축 전략을 썼고요. 여기 이제 도쿄부터 나고야, 오사카에 이르는 이걸 갖다 여기 이제 신칸센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이걸 갖다가 한 방에 되는 슈퍼 리니어 신칸센을 지금 삽을 떴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이 원하는 걸 이거를 슈퍼 메가 리전으로 묶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화폐로 하면은 한 100조가 넘는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쏟아 부으면서 일본의 부흥은 대도시의 부흥이다. 그러니까 대도시의 부흥을 통해서 일본의 부흥을 깨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큰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방 도시가 일본의 이제 어떤 지방 쇠퇴 현상이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빨리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가 너무 인구가 빨리 줄어드니까 압축 전략을 써야 되겠구나라고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책에서 조금 이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이 압축 전략은 뭐 대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교통의 결절점이 있죠. 이 교통의 결절점 여기 주황색 부분에다가 시설들, 공공시설들, 그러니까 문화시설, 체육시설, 병원 같은 기능, 그 다음에 도서관 뭐 이런 기능들을 여기다가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갖다가 여기다 가능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주변 지역, 이렇게 둘러싼 지역에다가 거주 유도 구역으로 정해서 이쪽에 거주를 좀 이렇게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 특히 뭐 한 3만, 2만, 그 다음에 5만 뭐 이 정도의 도시들은 이렇게 교통 결절점이 뚜렷이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노령화되어 있는 게 이 노령화되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차를 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런 교통 결절점에 한 800m를 갖다가 대충 놓고 이렇게 워킹 디스턴스 걸어가지고 이런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인구를 강제적으로 재배치하느냐? 이건 불가능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압축 계획을요,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입지 적정화 계획은요, 시설의 입지 적정화 계획입니다. 시설을 가능한 교통 결절점 중심으로 이렇게 모아서 사람이나 일자리가 여기에 모여 있으면 걸어 다니기도 쉽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뭐 이렇게 모임을 꾸리기도 쉽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 사람 측면에서도 좋고, 또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도 효율적으로 공간 계획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방도시 압축 전략을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여기가 이제 농산어촌 압축 전략을 또 사용해요. 농촌 지역이 이제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작은 스테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인구를 또 이렇게 압축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얘기하는 컴팩트 앤 네트워크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간 전략을. 컴팩트는 뭉치기,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뭉친 곳을 연결하기 전략입니다. 그래서 컴팩트 앤 네트워크 전략을 쓰는데 이 컴팩트는 이제 압축 전략이죠. 컴팩트하게 만드는 겁니다. 컴팩트하게 만드는데 일본에선 컴팩트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국가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지자체가 컴팩트 전략을 세우게 하면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약한 건 네트워크 전략이 약합니다. 네트워크가 아마 생각하시기에 도로를 연결하는, 거점과 거점 도로 연결하는, 이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네트워크 전략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혹시 아실 수 있지만 고양세 같은 것들, 그렇죠? 발전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는 지역을 연결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 그 다음에 세금 정책들, 그렇죠? 여러 지역 세금을 다 걷어가지고 다시 재분배하는 그 지역 내에서 이런 정책들, 그 다음에 상승 발전 기금을 운용하는 정책들, 이것들이 다 상생의 끈이고요. 상생 네트워크로 이제 큰 광의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점 중심으로만 일자리와 인구가 계속적으로 모여드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성 중심의 굉장히 공간구조 재편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저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본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일본의 도시재생 사업도요. 이런 동경, 나고야, 오사카 중심으로 여기 숫자가 있죠. 이건 개수입니다. 개수인데요. 여기에 이제 특정 도시재생 긴급지역 이렇게 점으로 표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은 국고가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떠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 보면요. 지방의 인구 소멸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 소멸이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은 그것도 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한번 대도시권을 한번 보면요. 요 대도시권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대전 세종, 그다음에 요거는 대구 대도시권이고요. 부산 울산권, 그다음에 여기는 광주 대도시권을 보면요. 인구가 아직까지는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빨간색 지역, 아까 보셨던 빨간색 지역에서 이런 대도시권으로 인구 이동이 있었고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이게 아직까지는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였고 여기에 성장 동력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성장 동력을 살려서 지방의 어떤 위기를 좀 한번 극복해보자라는 거고요. 또 하나가 또 균형 발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도시계획이라든가 국토계획하는 사람도 균형 발전하면요. 226개 지자체가 모두 잘 사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성취하기 힘든 어떤 그런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정책이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개인에 대한 정책은 공평 정책이 맞아요. 형평에 맞도록. 왜냐하면 개인은 그 존엄의 무게가 다 똑같습니다. 근데 공간은요. 그렇게 존엄한 인간이 이용하는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에서도 또 특히 이렇게 공간 지리학하는 분들이 집적의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집적 경제는 모임으로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포지티브한 효과들 있죠. 뭐 단위당 어떤 그런 비용이 절감된다든가 이런 집적의 효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적의 효과가 필요하다. 클러스터가 필요하다. 거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듬성해지는 지역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간은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조금 더 빽빽하게 개발해서 이런 거점의 이익을 취해야 될지 아니면 반대로 그렇지 않을 지역이 있는지 이게 우리가 좀 잘 선별을 해갖고 가능한 많은 지역민들이 포함돼서 이런 지역민들이 삶의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정책이 그러니까 진행되면은 좋은데 이거를 나누기 n으로 해버리니까 계속 지방이
어려워지고요. 이쪽에서도 이 요구가 많고 이쪽에서도 요구가 많고. 자, 그러면 이런 나누기 N 현상이 왜 발생하는 것인가? 보시면요. 행정구역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협업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구역 시스템은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100년 동안 우리 국토 공간 구조가 터널이 몇 개나 더 생겼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IT 기술이 공간과 공간을 어떻게 연결하고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요.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도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중소도시 이제 뭉치기 전략, 요거는 하나의 이제 압축 전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 요거는 이제 구체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이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뭉치기 전략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지역은 여기에 이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제 뭐 교통 결절점이죠. 그렇죠? 뭐 의료시설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요. 가능하면 모아놓게 하고요. 이쪽에 거주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건 좀 인구가 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소도시 간에 연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소도시 지금 어려워지는 지역에 연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건데 여기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가 인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인구 50만 명 이상인데요. 인구가 줄어들면은 힘들어지는 게, 그러니까 우리 도시 서비스에도 위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위계가 높은 도시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응급의료센터, 우리 책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그 의사 선생님, 그렇죠, 골든아워, 그렇죠, 그 이국종 선생님 쓴 거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요. 그게 외상센터였죠. 그렇죠? 그럼 외상센터가 들어가려면 이게 고차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후 인구가 확보가 돼야 어느 정도 인구도 모이고 이럽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가 백화점입니다. 인구 한 30만 명 이상이어야 이게 백화점도 백화점 나름이지만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스타벅스는요. 정확히 상권 분석하고 들어옵니다. 인구 17만에서 잘 안 보이네요. 뭐 한 20만 대 초반 정도까지가 이게 미니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상권 분석하고 들어올 때 이 정도의 배후 인구를 가져야 자신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영화관도요. 지금 이제 신문처 보면 영화관 없는 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어떤 그런 신문 기사가 굉장히 많이 뜰 거예요. 영화관도요. 어느 정도 인구 10만 정도에서 한 17만 정도가 돼야, 이게 미니멈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 영화관이 들어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뭐냐?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럴수록 이쪽부터 하나씩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든지 아니면 필수적인 공공시설이면은 국고가 필요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점점 이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제 고차 서비스들이 빠져나가면은 이게 이제 매력을 잃는 거죠. 매력을 잃으면은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인구 유출을 부르고. 그래서 지방이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방이 살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서비스들을 다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 일본에서는 대략 30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 30만이 확보되지 않으면은 받지 못하는 서비스들,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서비스들, 아니면 옆 동네로 가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일본의 기초 지자체 사이즈가 우리나라랑 몇 점에 비슷한? 아니, 거기도 천차만별이에요. 일본이 시정촌이 우리나라 이제 기초지자체 거기는 한 1,700 지금 한 18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도 이제 큰 지역이 있고 작은 지역이 있고 우리나라 기초지자체들도 마찬가지죠. 기초지자체 개수가 1,718개라고요? 네, 시정촌 1,718개입니다. 그것도 일본은요. 그것도 이제 두 번째 책에서 좀 제가 자세히 언급을 해놨는데요. 일본은 행정구역 통합에 엄청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행정구역 통합에 엄청나게, 그래서 이제 그 명치유신 이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소아대합병, 그 다음에 평성대합병, 그 다음에 세 차례 대합병을 거치면서 8만 개, 이게 뭐 8만 개는 이제 이게 뭐 동네 단위였고요. 동네 단위로 자치하던 것을 쫙 줄여가지고 지금 1,700개 수준으로 지금 줄여 나갔다라는 거고요. 지금도 이런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서비스 문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노력을 보여드리고 있는 게요. 이거는 이제 일본에서 이거 최근 도입된 정책입니다. 연계중추 도시권이라 그래가지고요. 핵심 도시가 주변 도시들을 끌어안으면서 이것도 행정구역 문제가 있으니까 행정구역 문제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잘 살면 여기서 더 가지면 여기서 뺏기는 현상, 인구도 막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광역적으로 바라보고 이 핵심 도시도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이 핵심 도시가 이 옆에 있는 도시들을 다 끊어 안아갖고 더 큰 도시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이쪽 지역에 붙으면 좋은 게 이쪽 지역에서 만약 어떤 농산물이 있는데 농산물을 갖다가 이제 뭐 이걸 좀 홍보를 하려 그러면 이쪽 지자체에서 그냥 스스로 굉장히 많이 노력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더 센 도시를 통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 체계를 구축을 해 가지고 여기서 협업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케팅도 같이 하고 일자리 정책도 같이 하고 산업단지 유치 정책도 같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줄줄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이 있는데 이제 같은 지역처럼 행동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이걸 연계중추 도시권이라 그러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도 가능한 이런 이제 연합 전략, 그 다음에 협업 사업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 그 일자리 어떤 그런 전략들을 같이 짜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락들을 압축해가지고 이쪽 지역에다, 요 센터 가능한 이렇게 모여있는 지역에다가 서비스를 이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우리 과소 지역이 너무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잘 짜는지, 어떻게 커뮤니티를 잘 구축하는지가 우리 예산을 어느 정도 세이브할 수 있는지랑 직결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농촌 내에서도 붙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그 소규모 규모의 경제를 한다는 집적인 경제 한다는 네, 맞습니다. 여기 농촌 지역은요, 이렇게 철도역이 여기 이제 철도역이 이렇게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센터 지역이 되겠죠. 이 도시부에다가 여기다가 조금 이제 압축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거주요도 지역을 놓고 여기다가 이제 상업 기능이라든가 이제 중심지 기능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농촌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밖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집락들이 또 이렇게 퍼져 있잖아요. 이 퍼진 것들을 잇는 전략이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도 최소한의 우리 이제 최소한의 복지 수준이 있듯이 공간적으로도 최소한의 인프라가 제공되어야 되는 수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묶는 그리고 이렇게 만약 여기에 살고 계신 분이 있으면 여기로 이동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혜택을 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을 모이게 하는 가구를 모이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이제 대도시권 정책으로 광역 중심으로 가되 대도시권 중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들은 이런 중소도시 연합 전략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인구를 확보해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전반에 걸친 압축 전략, 뭉치기 전략, 그 다음에 각 도시별 압축 전략, 그 다음에 이거를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로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저는 철저히 지방의 관점에서 저도 이제 강원도 사람이고요. 이제 지방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제가 이제 최병천 보좌관님을 알게 된 게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알게 됐는데요.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굉장히 직관에 굉장히 부합하는 어떤 이런 말씀들을 이제 페이스북에 굉장히 그 고한석 부원장님이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 공간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시지 않으셨는데도 굉장히 직관이 뛰어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이 스터디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성장학파 스터디 모임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스터디 모임에 참여하게 된 이제 계기도 여기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광역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보시면요, 인구 2,550만 정도입니다. 그렇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이잖아요. 근데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합치면 556만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광주, 전남, 전북 인구를 합치면요, 512만 명입니다. 이 문제는요,
이쪽 지역에서 가운데 광주가 구멍이 뻥 뚫렸어요. 근데 광주는요, 실질적으로 저 전라남도, 전라북도 지역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광주 자체는요, 광주 자체가 성장할 때는요, 주변 지역의 에너지를 빨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연대 책임. 그쵸? 그 다음에 주변 지역을 돌보지 않으면은 도덕적 의무까지 감도 져버리는 어떤 그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하나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권 개념으로 500씩, 여기 이제 빵꾸난 거를 갖다가 그냥 하나로 다 묶어서 광주, 전남, 전북으로 묶고 부울경 묶어서 780만 정도, 대구, 경북 540만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우린 도시학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던 게 있었어요. 인구 500만 정도면 지역 국가로서 스탠딩 언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역 국가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500만 정도면은 복지 정책을 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은 사실 이렇게 하위가, 그러니까 상위에서 하는 정책들이 많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도 이제. 그래서 500만 정도면은 일자리 정책과 복지 정책을 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 국가로 스탠딩 언론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각자 자율적으로 이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하나의 국가 단위로서 작용하면서 뭔가 이 지역을 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이런 광역 시스템 속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이다라고 그러는데,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이 226개가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인가? 한번 웃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을 얘기할 때 공간 단위를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또 마찬가지로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의 이면에는 우리 국토가 균형 국토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럼 균형 국토가 226개 지자체가 모두 1등하는 국토. 이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균형의 단위를 뭘로 봐야 될 것인가? 균형의 공간적 단위. 우리가 국토 균형 발전할 때 그 균형의 단위는 이런 단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수도권이 약간 특별한 지역이에요. 그렇죠? 좀 이제 상징성을 갖는 지역, 한 국가에서. 네, 나머지 지역들이 그래도 인구 측면에서는 밀리지만 여러 가지 산업적 특성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수도권과 대등하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이 지역들부터 우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지역이 뭐 이렇게 지역색이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여기 뭐 갈등이 더 심화되고, 아닙니다. 갈등은요, 이게 또 지역학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를 그러니까 표출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요, 공간 정책들 나왔던 거 다 덮습니다. 다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적대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네이밍.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새로운 네이밍이 아직까지는 없어요. 잇따라 그러면 혁신도시 시즌2,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혁신 거점을 갖다가 좀 한번 시즌2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한번 시키겠다라는 게 지역 정책으로 이제 대표적인 정책이었는데요. 잘 보시면요, 이명박 정부 때는요, 5+2, 이제 5+2, 그러니까 5가 어떤 거냐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지역, 그 다음에 더하기 2는 좀 특별한 지역, 강원도 지역 152만이 있는, 그 다음에 제주 63만이 있는 이 지역을 갖다가 하고, 이렇게 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지역 정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먹히지가 않았어요. 행정구역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협업이라는 게 광역적 시각을 가질 수 없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요, 제가 이제 이거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는요, 아시죠? 세종시, 그쵸? 행정중심 복합도시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혁신도시 10개, 혁신도시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거점 중심의 혁신 거점을 육성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5+2 전략을 썼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요, 행복생활권 정책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명박 정부는 너무 넓어서 체감을 못하니까 이제 이게 정책 차별화를 둔 겁니다. 우리는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조그만 단위에서 연계 사업을 벌려서 행정구역을 넘어서 연계 사업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 행복생활권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죠.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지역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비중을 낮게 두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역 정책이 사실 경제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저도 이제 스터디에 좀 참여한 이유가 되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요 과거 새 정부의 정책을 결합을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정책들이 나오겠다라고 한번 본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요. 이건 내용의 순서대로 보면요. 광역화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요. 광역화 시각을 가지고 이 광역 내에 거점을 만들어서 대도시권입니다. 거점을 만들어서 이 거점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 정책을 잘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책을 녹인다라면은 굉장히 좋은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하나의 그림에 표현을 한 거고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세 가지 핵심 가치가 혁신, 포용, 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학 분야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용적 공간 정책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용을 할래도 본인이 뭐가 있어야 포용을 하죠. 본인도 죽겠는데 포용적 공간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스터디 모임에 들어오게 된 이유입니다. 혁신. 가장 중요하다. 이 지역 혁신이 어떻게 되냐. 지역 혁신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살기 좋은 어떤 그런 환경을 구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역,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서 포용 전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혁신과 포용의 이 두 가지는 분권이란 틀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연방제에 준하는 분권, 이런 것들이 분권이 266개의 지자체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가고 이런 광역 단위에서 연계, 행정구역 통합 이런 것과 같이 일치시키면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제가 고민하고 있던 어떤 그런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의 행정구역 통합 단점이라기보다 저는 이제 행정구역 자체는 굉장히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게 필요했고요. 적절할 때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일본에서 단점은 컴팩트한 네트워크 전략을 썼는데요. 압축 전략은 지금 제대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전략이 이제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된 지역을 연결하는데, 그러니까 압축된 지역이 있으면은 듬성해지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지역이 있는데 그 어려워지는 지역과 상생 발전을 하는 네트워크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의 내용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리고 그거를 갖다 그냥 눈 감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냥 일단 거점 키우자라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됐고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도쿄, 오사카, 나고야 이 슈퍼메가 리전 만드는 거 보면요, 일본의 위기의식을 거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은 철도 강국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철도가 이제 상징성이 있는 어떤 그런 철도를 이용해가지고 제2의 부흥을 이루겠다라는 어떤 그런 그 각오를 가지고 있고요. 선거제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실 선거제를 건드리려고 하다가 좀 너무 힘들어갖고 했던 게 일단은 226개 건드리지 말자 였고요. 이 대안이요. 이 대안 자체가 건드리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거, 현실적인 대안으로 광역으로 그러면 가능한 광역 정부부터 묶자. 몇 개를. 그 왜냐하면요. 우리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에 이게 중간에 써놨는데요. 그 국회의원분, 여기 의원회가 아니라고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우리 국회의원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바라는 게 이런 행정구역 통합이에요. 행정구역 통합을 하면요, 정적이 제거가 됩니다. 예. 그 특히 광역 단위는요,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3선 하면은 끝이잖아요, 그렇죠? 3번 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딱 그 다음부터 생각하는 게 이제 뭐 의원직이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3선 정도 했으면은 지역의 지명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유명해지고요. 그래가지고 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정적 제거 목적으로
9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행정구역 통합을 여야 가리지 않고 비슷한 방식으로 주장을 무지무지하게 해왔습니다. 그 과정을 그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에 좀 이렇게 이렇게 무거운 얘기인데 잔잔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게 너무 맨 처음에 건드리려고 그랬다가 이게 힘든 문제구나 그래가지고 저 정도로 하고, 그럼 광역에서 책임을 지고 광역에 힘을 주면은 이 광역에서 기초를 자꾸 묶어나가는 방식으로 협업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광역에 이걸 맡기자라는 게 일단은 제 생각이었고요. 그다음에 행정구역 통합 사례가 이게 마창진도 있지만 그 마창진 됐을 때 이제 청주, 청원 같은 경우 너무너무 어렵게 행정구역 통합이 됐습니다. 근데 행정구역 통합이 그 최근에 일어났던 게 그게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95년도에 그 단체장 선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단체장 선거 바로 직전에 도농통합이 있었어요. 도시와 농촌. 그래서 우리 개수로 보면 39개의 도농통합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예를 들어서 이 도너처럼 빵꾸난 곳 있잖아요. 여기 도시 지역이 있고 군 지역이 있는데 이걸 합친 거예요. 이제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효과들, 나쁜 효과, 좋은 효과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뭐 논문들 내용이 다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지만 좋은 효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았다라면은 그 군 지역들 정말 더 이렇게 도넛의 핵심 지역, 아니면 그 계란의 노른자 지역에 빨려서 더 힘들어졌을 거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된 거죠. 도농통합으로 인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점 중심으로 하면은 이런 중소도시 사회적 가치가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네트워크 전략을 이렇게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잘 세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광역화 도시 또 이제 거점 중심으로 가면 투기 문제가 발생하죠.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빽빽한 구조로 바꾸면요, 집값이 상승하고요, 경쟁도 심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뭐 이 집값 상승 문제는 굉장히 이제 큰 문제 아닙니까? 그 집값 상승에 가서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하는 것도 느려지고, 그러다 보니 또 만원도 발생을 하고, 또 그게 출산율에 영향도 주고, 이런 현상들이 줄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빽빽한 구조로 바꿈과 동시에 거기에 공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임대주택 정책 같은 경우에 도심에 임대주택을 제대로 공급하는 정책들, 그 다음에 청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같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 광역화 프로세스는 제가 이제 그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로 좀 가늠을 굉장히 자세히 적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인구 과소 지역에 대한 해법, 저 도시계획학에서는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일단 용어가 스마트 슈링크라는, 그러니까 똑똑한 축소라는 걸로 이제 나와 있고요. 이건 뭐 독일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지역은 충격이 적도록 자꾸 이렇게 좀 이렇게 관리해 나가면서 줄여 나가는 어떤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스마트 슈링크라는, 그러니까 슈링크가 나쁜 좀 안 좋은 용어인데 거기 스마트가 붙으니까 이제 뭐 조금 어감이 이상하긴 한데요. 이제 이런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휴 공간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지역은요, 슬럼화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슬럼화 될 때는요, 정비를 제대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비를 제대로 해나가는 게, 인구가 늘어날 것 같지 않으면은 슬럼화 되는 지역에 빨리 건물을 부수는 방법도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수지 않으면요, 이게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짜 놀고 있고 안 되는 지역을 이제 정부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지방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없앤다든지 아니면 공원화 시킨다든지, 또 하나가 이제 또 이렇게 많이 얘기 나오는 개념이 back to nature. 원래 거긴 자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되돌리는 어떤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변 지역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는 제가 이제 2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특히 도시계획학에서 쓰는 사업 방식 중에 결합개발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점을 마련하면요,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를 아주 헤비하게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개발을 하고 거기 개발 이익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외곽 지역, 좀 어려운 지역에 같이 사업지역을, 원래 우리 사업지역이라고 하면 구역계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역계를 따로 띄워놓고 수익이 나는 지역과 나지 않는 지역을 따로 띄워놓고 이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익을 이쪽으로 보존하는 방법으로 상생회권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름이 뭐라고 방금 말씀? 결합개발 방식. 결합개발. 예, 결합개발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분권 논의할 때 그 광역 내에 있는,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 있는 25개의 자치구들, 그 다음에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정말 이렇게 자립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도 예산 제약이 훨씬 더, 이 세금 시스템이 다릅니다. 거기는 다른 지역들과.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그 재산세의 50%를 걷어가지고요, 그걸 하나의 팟으로 딱 묶어갖고 나누기 25 해가지고 다시 뿌립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자치구에서 걷는 재산세의 포션이 한 70%가 정도, 엄청나게 많은 그겁니다. 재산세를 다 걷어갖고 나누기 n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강남에서 굉장히 많이 걷어서, 강남 지역에서, 잘 사는 지역에서 많이 걷어서 조금 이제 좀 낙후된 지역에 이제 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정책적 이런 장치들을 잘 이용해 가지고 서로 같이 살아야 된다. 우리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게 이제 구체적인 예로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아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대형마트 말씀하셨죠. 제가 대형마트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유는요, 지방도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DNA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지방으로 이전하면은 그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우리 도시가 발전하고 있구나. 우와, 이게 서울로 되어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도 스타벅스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이런 프랜차이즈 들어오고, 딱 그러면서 이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근데요, 그런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서울의 DNA를 베끼는 과정에서 지역의 매력을 잃습니다. 자꾸 이것들이 지역색을 가진 여러 가지 이제 산업들 아니면 그런 그 상업 활동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쫓아내는 거죠. 그럼 결국 나중에 그런 지역이 서울화된 다음에 서울이랑 경쟁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문제는 압축 네트워크, 그다음에 컴팩트한 네트워크 전략을 하면은 서울과 조그만 지역이랑 비슷하게 발전, 이게 DNA를 그대로 베껴가지고 여기를 압축을 해버리면은 그 다음에 만약 뭐로 연계가 딱 되면은 이게 빨대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역색을 가지고 발전을 하면요, 빨대 효과가 아니라 이렇게 네트워크가 됐을 때 확산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도 좀 시간이 좀 없어서 KTX가 빨대 효과가 있었느냐 없느냐가 우리 분야에서 굉장히 이렇게 큰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재밌는 분석이 있어요. 광주로 연결된 광주 송정역이랑 연결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서울 지역과 그 다음에 광주 지역에 빨대 효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걸 해보니까 광주 지역은 아직까지 지역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산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연결되었을 때 광주 사람들은 서울을 어떻게 느끼냐면 당일치기 코스로 느낍니다. 근데 서울 사람들은 KTX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박 2일 코스고 광주에 볼거리가 하루 자면서 볼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광주가 서울이랑 똑같이 변하는 순간 이거는 빨대 효과가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더 이상 방문해봐도 그런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압축과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은 지역색을 살리는 정책들,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프랜차이즈를 규제하는 정책들,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의 면적 규제만 해도 엄청나게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마트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상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 대형마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을 무너뜨려서 지역색을 없애는 거가 이제 굉장히 지역한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예비 타당성 조사, 예산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저도 중요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면제 사업 해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엄청난 몇십 조죠, 그렇죠?
이 사업들 자체가. 근데 그 지금 면제 사업 올라온 거 보니까 대부분 그 교통 쪽 시설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지역에 좀 낙후된 지역들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올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내비두고 그 타당성이 안 나올 것 같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그 다음에 액수가 큰 거, 이것들을 면제 사업으로 일단 올린 거예요. 그래갖고 리스트를 보면은 좀 입이 이제 딱 벌어지죠. 아무튼 이제 우리 저기 정부에서는 그거를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앞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타 조사 너무 문제가 있다라고. 근데 그 방법론에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편익과 비용을 잡는 어떤 이런 것들이 너무 정형화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잡히지 않는 편익, 정말 중요한 사업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KDI에서 하는 것 자체, 아니면 리맥이라고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자체 사업 평가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너무 이렇게 정형화돼 있어갖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타 자체가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타는 그런 BC라든가 PI를 계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중복적이고 낭비적인 사업을 질적 평가를 통해서 걸러내는 기능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예타 한번 하면은 뭐 한 1억에서 2억 정도 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 단위의 사업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저는 그거를 들여서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한번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지나가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예타 조사, 저는 이제 지방일수록 더 예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타도 실질적으로, 이것도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지만, 예타에서 굉장히 이게 지방 사업에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지역 낙후도 지수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지역 낙후도, 그러니까 좀 이제 열악한 지역에서 올라온 사업들은요, 그 가중치가 좀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이건 되고, 서울에서 올라오는 거 아니면 광역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좀 마이너스가를 받는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한 좀 개선, 그러니까 국토 전반에 걸쳐서 어느 지역의 사업이 조금 더 이제 인프라 관련된 사업들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되는지, 조금 더 광역적 시각 속에서 여러 가지 지역 사업들을 예타를 통해서 제대로 평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혁신도시에 관련돼 가지고 논밭 위에 만들어진 게 혁신도시, 이거 맞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노무현 정부 때 논밭 매입해서 혁신도시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저도 제가 이제 그 혁신도시 만들 때 국토연구원을 통해서 파급 효과 계산하는 이제 그런 그 연구 용역에 저도 이렇게 끌려 들어가 가지고, 저도 이제 그때는 좀 신참이었는데 들어가 갖고 계산을 했어요. 아무리 지역 아이오 분석을 해도 안 나와요. In the middle of nowhere예요. 정말. 그러니까 논밭 매입해가지고 거기서 혁신 성장을 깨겠다고 하고, 주택 위주로 건설을 한 다음에, 우리 택지 개발 비슷하게 한 다음에 깍두기식으로 산업용지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공공기관이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공공기관이 많이 이전해 있는데, 이 공공기관이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 사람들이랑 그렇게 많이 교류가 없어요. 이게 혁신의 조건이 아닌 거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혁신을 하게 된다면, 저는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정말 만나서 인포멀하게도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 대화할 수 있는 환경, 회의할 수 있는 환경, 그렇죠? 스쳐 지나가면서 얻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이제 그 긍정적 영향을 주는데, 우리는 그런 환경들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 중에 하나가 좀 성공적인 데가 있습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은 부산시 내부에다가 혁신도시를 만들었어요. 실질적으로 거긴 정착률도 굉장히 높고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혁신도시를 기존의 도심이라든가 유휴공간 아니면 그 놀고 있는 관공서 뭐 이런 곳에다가 뭐 잘 이렇게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좀 성공적이었겠다. 그것도 대도시 중심으로, 거점 중심으로 했으면 좋았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계획학에서 나타나는 혁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논밭에다 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기존 도시의 원도심을 굉장히 피폐화시키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중 8구예요. 도청 이전된 그 예천 안동 사이의 신도시뿐만 아니라 이것도 뭐 3단계로 진행한다 그랬는데 엄청나게 지금 골머리를 싸고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서는 인구 계속 뺏기고 있고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다 뺏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의 개발 사업, 이런 큰 사업들은 가능한 도심으로 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도심에 땅이 없냐? 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도시에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싼 땅이 없는 거예요. 저는 스케일을 줄여서라도, 그쵸? 제대로 된 공간에, 그쵸? 제대로 된 프라이스를 페이를 하고 들어가서 그쪽을 더 강화시키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합개발 방식, 이익 내는 지역의 저항을 어떻게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단은요, 이익을 내는 지역에 확실하게 이익을 내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이익의 일부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개발 압력이 높은데 딱 해가지고 진짜 개발하게 규제를 없애주는 거고요. 거기서 개발된, 그러니까 이익이 많다 보니까 일부를 가져가서 교차 보존을 해도 그쪽에서는 반발이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세팅을 그렇게 하고 그런 세팅 속에서 사업하겠다, 할래 말래라고 물어보면은 이익 받는 지역 사람들도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방공항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지방공항은 정말 인구가 진짜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없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 저는 이게 문제가 하나가 이제 그 지역민들의 요구가, 그러니까 너무 크게 관철돼가지고 이제 진행되고, 지방공항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놀고 있는 공항들이 많은데, 또 하나가, 이 지방공항이 그 철도랑 경합관계에 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도랑 경합관계에 있을 때 좀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도 시설이 자꾸 발전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공항의 필요성이 점점 적어지는, 그래서 좀 이렇게 놀고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썬크 코스트라고 이렇게 끌고 있는 것보다 확실한 썬크 코스트라고 생각을 하면은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제대로 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